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언제나처럼 인파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막 도착한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과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뒤엉켜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권도현은 그 흐름에 속하지 않은 섬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군중을 헤치며 걷고 있었다. 그의 비싼 수트와 잘 닦인 구두는 주변의 소란함과 이질적인 장벽을 만들었다. 그의 귓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비서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다. 싱가포르 지사건은 예정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피곤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이사회에서 대표님의 독단적인 결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늙은 여우들이 또 시작이군. 그는 코웃음을 쳤다.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끄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미간을 짚었다.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다. 이번 출장은 유독 힘들었다. 그에게 일은 전쟁이었고 휴식은 사치였다.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10수년이었다. 감정은 마모되었고 삶은 건조해졌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언가 작고 부드러운 것이 그의 다리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그는 반사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남자아이가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던 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 동그랗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꾹 담은 입술까지.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어린 시절의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혼란스러움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똑같이 생긴 아이 2명이 더 달려와 넘어진 아이의 곁에 섰다. 새 아이는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3개의 얼굴 모두가 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얘들아 괜찮니? 정신없이 달려온 한 여자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새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이은서, 몇 년 전 자신의 회사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했던 여자. 언제나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던.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도 희미한 그림자처럼 남아있던 여자였다. 그녀는 몇 년의 세월 동안 더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그 깊은 눈매 속에 단단함만은 여전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라움, 그리고 이내 핏기가 가시는 듯한 공포였다. 그녀는 마치 끔찍한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더 끌어당겼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인파 속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그에게서 이 운명적인 마주침에서 벗어나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도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을 꼭 닮은 3개의 얼굴과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이은서의 얼굴로 가득 차 혼돈에 빠져 있었다. 그는 저 멀리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은서 씨. 그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시야에서, 그의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울 수 없는 세계의 흔적을 그의 마음에 남겨둔 채였다. 그날 밤 권도현은 잠들지 못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묵 속에서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공항에서의 마주침은 마치 그의 잘 정돈된 세상에 떨어진 잉크 방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자신을 꼭 닮았던 새 아이의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이은서의 눈빛. 그 장면은 그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 재생되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을 넘기자 5살 무렵에 자신이 찍힌 낡은 흑백 사진이 나타났다. 사진 속의 아이는 지금의 그와는 전혀 다른 천진하고 고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제 공항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겹쳐졌다. 말도 안 돼. 그는 앨범을 덮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했다. 이은서라는 여자.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수많은 직원들 중 한 명,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 뿐. 그런데 왜 그녀는 그런 표정으로 도망쳤을까? 다음 날 아침, DH건설의 대표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이은서라는 사람, 기억하나? 네, 몇 년 전에 퇴사한 미화팀 직원이 말씀이십니까? 맞아. 도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딱딱했다. 그 사람 찾아내.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 거주지, 가족관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오늘 안으로. 김비서는 대표의 서슬 퍼런 모습에 의아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날 하루 도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눈은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머리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한 기억의 조각 하나가 떠올랐다. 5년 전 그날 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밤이었다. 정략결혼 상대였던 약혼녀의 추악한 배신을 알게 된 날, 그는 집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비싼 위스키 병이 바닥나고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자존심과 세상에 대한 믿음도 산산조각 났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에 취한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야간 청소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치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그 잠마저 밀쳐버리려 했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괜찮으실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의 분노와 절망 속으로 스며드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어쩌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을지도 모른다.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끊겨 있었다. 대표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잔상에서 끌어냈다. 그는 어느새 보고서를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찾았습니다. 김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이은서의 지난 5년이 건조한 글자로 요약되어 있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퇴사. 그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온 기록, 그리고 가족관계란에 적힌 너무나도 선명한 한 줄. 자녀 김한결, 김두견, 김세견 만 4세, 새쌍둥이, 부후 미상, 모무 이은서. 새쌍둥이, 그 단어가 도연의 심장을 강타했다. 5년 전 그녀가 퇴사한 시점과 아이들의 나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노려보았다.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변두리 지역의 한 다세대 주택. 권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재킷을 걸치며 김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남은 일정 전부 취소해.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를 그 진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한 곳은 서울이라고 믿기 힘든 낡고 허름한 동네의 좁은 골목길이었다. 권도현의 번쩍이는 세단은 그 풍경 속에서 흉물처럼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 녹슨 철제 대문 앞에 섰다. 문은 끽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의 눈앞에는 가파른 시멘트 계단이 지하를 향해 뻗어 있었다. 반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공간. 그는 이 계단 아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쩌면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잠시 멈췄다. 곧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은서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도현을 보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여길... 비켜. 도현은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좁고 어두웠다. 창문은 높게 달려있어 채광이 거의 되지 않았고 낡은 가구들은 그들의 고된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 붙은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유일한 생기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바닥에 앉아 놀고 있던 세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낯선 침입자를 동그란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의 얼굴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닮아 있었다. 그의 눈, 그의 고집스러운 인매, 심지어 무심한 듯한 표정까지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이었다. 은서는 황급히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의 온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듯한 눈빛만은 필사적이었다. 나가주세요.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지? 나가달라고 했어요. 5년 전. 당신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시기와 아이들의 나이가 맞아떨어져. 우연이라고 할 건가?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은서는 그만큼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저 얼굴을 보고도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팽팽한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때 그 침묵을 깬 것은 아이의 맑은 목소리였다. 새 쌍둥이 중 가장 먼저 말을 뗀 한결이었다. 아이는 겁먹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현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왜 엄마가 밤마다 몰래 보는 사진 속에 이 아저씨가 있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그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한 파괴력으로
그 공간을 뒤흔들었다. 도현은 숨을 멈췄다. 은서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들을, 그리고 도현을 번갈아 보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겁먹은 아이들이 엄마의 곁으로 모여들어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었다. 도현은 그저 망연히 서서 처음 보는 여자와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과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숨막히는 진실이 곰팡내 나는 반지하의 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반지하의 눅눅한 공기 속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도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무너져 내린 이은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감정의 둑이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속절없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아이들을 겨우 달래 방으로 들여보낸 후 은서는 지친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체념과 슬픔이 뒤섞인 눈이었다. 앉아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긴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그녀가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는 5년 전 그들이 기억하는 그 밤의 다른 쪽 모습이었다. 그날 밤도 이은서는 여느 때와 같이 청소 카트를 밀며 텅 빈 D 건설 빌딩의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밤의 사무실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같은 삶에 익숙했다. 최고층 대표 집무실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놀라 걸음을 멈췄다. 잠시 후 무언가 더 부서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무슨 일인가 싶어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알던 권도현 대표가 없었다. 어서씨, 언제나 냉철하고 완벽했던 남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값비싼 양주와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깊은 절망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연민을 느꼈다. 그 역시 자신처럼 이 차가운 도시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묵묵히 유리 조각을 치웠다. 그가 마시던 독한 위스키 대신 따뜻한 꿀물을 타서 건넸다. 그가 뿌리치려 할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괜찮으실 겁니다. 그날 밤의 일은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잠시 기댄 예기치 못한 순간이었다. 은서는 그것을 하룻밤의 실수로 묻어두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날 밤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한 달 후 그녀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변화를 알게 되었다.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의사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말을 덧붙였다. 세상에 새쌍둥이네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축복. 하지만 그 순간 은서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기쁨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시간제 청소부인 자신이 어떻게 새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그도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서툰 글씨로 편지를 써서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회장실 복도 앞에서 멈춰야 했다.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권도현의 아버지, 권 회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파혼 문제만으로도 주주들이 시끄러운데
여기서 다른 스캔들이라도 터지면 도현이 녀석의 후계자 자리는 끝장이야. 근본도 없는 여자애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정도 없었다. 도현이는 우리 집안에 걸맞은 정계 거물의 딸과 다시 자리를 만들어야 해. 그게 우리 DH건설을 위한 길이고 그 녀석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권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근본도 없는 여자애, 자신의 존재가,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의 존재가 그에게는 스캔들이고 위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손에 쥔 편지를 잘게 찢어 복도 끝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앞길을 막는 오점이 될 수는 없었다. 그녀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주는 것뿐이었다. 그날 바로 그녀는 사직서를 냈고 월세방의 보증금을 빼서 아무도 모르는 도시의 변두리로 숨어들었다. 그렇게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반지하의 작은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을 조종해 온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오해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보다 더 큰 것은 지난 5년간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했을 고통의 무게에 대한 미안함과 가슴 미어지는 아픔이었다. 그는 비로소 그날 밤 공항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깊은 공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은서의 이야기가 끝난 후 반지하의 작은 방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권도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한. 그는 문제 해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은 돈과 권력이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서툴렀다. 여기서 나가, 너 이런 데서 더 이상 살게 할 수 없어. 그는 마치 사업 계획을 발표하듯 말했다.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주지. 운전기사와 도우미도 붙여주겠어.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책임지겠어.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속죄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은서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상처와 경계심이 어렸다. 책임감이요. 그녀가 차갑게 되물었다.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동정이죠. 혹은 돈으로 내 입을 막으려는 과시이거나.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었다. 지난 5년간 나 혼자서 이 아이들 키웠어요. 당신의 돈 없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이제 와서 돈으로 우리 삶을 사겠다는 건가요? 내 아이들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요.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모든 호의를 자신의 삶과 아이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은서는 지친 목소리로 그에게 나가달라고 말했다. 도현은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돈과 권력은 이 작은 반지하 방에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아파트를 떠났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운 채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이대로 떠날 수도 없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철저히 밀려나 있다는 낯선 소외감이 그를 덮쳤다. 밤이 깊어졌다. 그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갑자기 반지하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은서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뛰쳐나왔다. 그녀는 잠옷바람이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운지 축 늘어져 있었다. 은서는 텅 빈 골목길에서 필사적으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도현은 망설일 틈도 없이 차에 시동을 걸어 그녀의 앞에 세웠다. 은서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이의 거친 숨소리에 이내 자존심을 접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이의 힘겨운 숨소리와 은서의 낮게 흐느끼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 응급실은 혼돈 그 자체였다. 도현은 처음으로 권도현 대표가 아닌 그저 아픈 아이의 보호자로서 그 공간에 서 있었다. 그는 의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은서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강철처럼 강해지는 엄마였다. 그는 지난 5년간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다행히 막내 세견이는 심한 열감기였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실에 입원했다. 새벽녘 작은 병실 침대에는 세견이가 잠들어 있었고 은서는 그 옆에 불편한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꼭 닮은 얼굴,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까지 홀로 지켜온 지친 여자의 얼굴.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수표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돈으로는 5년의 세월을 살 수 없고 상처 입은 자존심을 되돌릴 수 없으며 아버지라는 자리를 살 수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져야 할 진짜 책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견이가 퇴원 수속을 밟을 때 권도현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짐을 챙기는 은서의 옆에서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당연하게 서 있었다.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아니요, 거절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하려는 오만함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집에 가까웠다. 당신 혼자 새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 결국 은서는 그의 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녀의 곰팡내 나는 반지하 집이 아니었다. 도현은 아이들과 그녀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로 데려갔다. 세견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지내. 그곳은 아이가 회복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야.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반박할 수 없었다. 은서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의 또 다른 방식의 구매일까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권도현의 다음 행보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아이들을 최고급 호텔에 데려다 놓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그곳으로 옮겨왔고 김 비서는 쉴 새 없이 서류와 보고서를 들고 그곳을 드나들었다. 권도현은 그렇게 아빠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재앙에 가까웠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급 유기농 식자재를 사와
직접 이유식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평생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그의 손에서 값비싼 재료들은 정체불명의 죽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맛없는 이유식 앞에서 고개를 저었고 결국 은서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한 솜씨로 아이들의 식사를 만들어야 했다. 도현은 자신이 만든 실패작 앞에서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을 씻기는 것은 더 큰 전쟁이었다. 그는 새 아이를 욕조에 넣고 씻기려 했지만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욕실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아이들을 잡으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의 명품 셔츠는 비눗물로 흠뻑 젖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을 새워 육아서적을 탐독했고 인터넷으로 동화책 읽어주는 법을 공부했다. 그의 딱딱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읽어주는 동화는 아이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지만 그는 매일 밤 끈질기게 아이들의 침대맡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아이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서서히 알아갔다. 첫째 한결이는 호기심이 많고 영리했다. 아이는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했고 도현은 난생 처음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왜 멸종했는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백과사전을 뒤져야 했다. 그는 한결이와 함께 복잡한 레고를 조립하며 아이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둘째 두견이는 수줍음이 많고 예민했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아빠의 존재에 쉽게 겁을 먹었다. 도현은 두견이에게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멀찍이 앉아 조용히 지켜봐 주었다. 어느 날 두견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수줍게 내밀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커다란 남자와 새 아이의 그림이었다. 도현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막내 세견이는 장난기가 많고 애교가 넘쳤다. 아이는 도현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그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도현은 처음에는 그런 스킨십에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이의 따뜻한 천과 부드러운 살결에 익숙해졌다. 그는 세견이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TV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은서는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경계심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 앞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대표님이 아니었다. 그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 명의 서툰 남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였다. 은서는 거실 소파에서 서류를 보다 잠이 든 도현을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읽어주려던 동화책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은서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에서 동화책을 빼내고 얇은 담요를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그의 존재로 인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다고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레지던스에서의 생활은 그들에게 조심스러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권도연은 서툰 아빠 역할에 점차 익숙해졌고 이은서는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도현을 낯선 아저씨가 아닌 재밌는 놀이를 해주는 아빠로 따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그의 스마트폰이 불길하게 울렸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연예 매체에 기사가 떴습니다. 도현이 급하게 접속한 인터넷 페이지에는 며칠 전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던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걸려 있었다. DH건설 권도현 대표, 숨겨진 새 쌍둥이 아들 발견, 미혼부 스캔들 파문.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도현의 개인적인 스캔들은 곧바로 DH건설의 주가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괜찮아요. 은서가 창백한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역시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걱정하지 마. 도현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걱정은 회사의 주가가 아니었다. 이 추악한 스캔들의 한복판에 서게 될 은서와 아이들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언론 대응을 지시하고 레지던스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그의 방어벽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존재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권 회장이었다. 다음 날 오후, 권 회장은 비서들을 대동한 채 예고도 없이 레지던스에 들이닥쳤다. 그의 등장은 마치 태풍의 눈 같았다.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아들인 도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은서를 향해 걸어갔다. 자네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네. 어머니와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도현이 은서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서지 못할까 권 회장이 노성을 터뜨렸다. 그때 은서가 도현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언제까지나 그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직접 부딪혀야만 했다. 도현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나간 후 거실에는 은서와 권 회장 단둘만이 남았다. 권 회장은 소파에 앉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목적이 뭔가 돈인가? 그의 첫마디는 예의도 존중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경멸이었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가 내 아들 발목이라도 잡아서 신분 상승이라도 해보겠다는 건가? 자네 같은 근본 없는 애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그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5년 전 그날처럼 이 안에 백지 수표가 들어있네. 원하는 액수를 적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내 아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권 회장의 말은 5년 전보다 더욱 잔인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은서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존재가 정말로 도현과 아이들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사라져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이 절망의 무게추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백지 수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도현이 그 광경을 보고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백지 수표, 아들의 의기양양한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을 잃은 은서의 얼굴. 그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가라앉았다. 권도현은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던져놓은 백지 수표를 집어들었다. 잠시 그것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던 그는
권 회장과 이은서가 보는 앞에서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조용한, 그러나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반역의 시작이었다. 네가 지금 무얼 한 게냐? 권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저 여자와 저 아이들을 위해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게냐? 이 애비와 등지겠다는 게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도연은 은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그의 단단한 팔에서 은서는 지난 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룹이 원하는 대로, 감정 없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아이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이 여자의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문을 가리켰다. 나가주십시오. 아버님, 여긴 이제 제 집입니다. 권 회장은 아들의 그 낯선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아들과 그 품에 안긴 은서를 번갈아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것이라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도현은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다음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은서는 그의 회사와 그가 받을 타격을 걱정했지만 도현은 단호했다. 숨어서 비난받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그가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다음 날 오전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터지는 플래시 세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권도현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고 진솔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제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아이들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된 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지난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그는 이은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훌륭한 어머니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에 대해. 제 아들들은 스캔들이나 약점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은서 씨는 제가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TV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그의 아버지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은서는 레지던스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TV 화면 속에 그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남자는 5년 전 그녀가 위로했던 상처 입은 남자도, 얼마 전까지 그녀를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오만한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춘 채 기꺼이 그녀와 아이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준 단 한 명의 남자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동과 고마움과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져 버린 사랑의 눈물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가 돌아왔을 때 레지던스 안은 바깥 세상의 소란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그와 은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은서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난생 처음으로 먼저 손을 뻗어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도현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다. 바깥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사이에 길고 길었던 내전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같은 편이 되었다. 권도현의 폭탄 선언 이후 세상은 한동안 시끄러웠다. DH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권 회장은 아들과의 모든 교류를 끊었다. 파파라치들은 맹수처럼 레지던스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가족은 의외로 평온했다. 그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신없는 아침으로 시작되었다. 권도현은 넥타이를 매는 것보다 새쌍둥이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매일 아침 깨달았다. 이은서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면서 등원 전쟁을 치르는 도현을 보며 몰래 웃음 지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유치원차에 태워보냈고 마트에서 함께 장을 봤으며 아이들 교육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부부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주말 그들은 처음으로 5식구로서의 공개적인 외출을 감행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던 수족관이었다. 물론 주변의 수군거림과 몰래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은서는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다. 그때 도연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뒤에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세상의 모든 시선을 막아주는 든든한 벽이 되어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만 집중했다. 그 모습에 은서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다. 거실을 정리하던 은서에게 도현이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어. 아니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5년 전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적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존중과 신뢰, 그리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싹튼 동지애와도 같은 사랑이었다. 며칠 후 도현은 주말에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시끄러운 서울을 떠나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들리는 한적한 해변이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했고 도연과 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란히 걷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도연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은서 씨, 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그 후로 5년 동안 나는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았지.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젠 아이들 때문도 책임감 때문도 아니야. 내 미래의 단 하루도 당신 없이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야. 당신이라는 사람,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강인함,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됐어.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화려한 보석 반지 대신 그가 바닷가에서 직접 주운 작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반지를 꺼내 들었다. 이은서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남은 평생.
당신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칠 기회를 주면 좋겠어. 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다. 네, 좋아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엄마 아빠 결혼한다 하고 소리치며 그들에게 달려와 안겼다. 도연은 은서와 세 아이를 모두 품에 끌어안았다. 노을을 등지고 선 5명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초상화였다. 1년 후 그들의 하얀 집 정원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은서가 직접 가꾼 꽃들이 만발한 햇살 좋은 5월의 어느 날이었다. 은서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고 훌쩍 자란 새쌍둥이는 서툰 걸음으로 아빠에게 엄마의 손을 넘겨주는 화동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 서약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흔한 약속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모든 날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진솔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식의 마지막 순서에 뜻밖의 하객이 찾아왔다. 권 회장이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식이 끝난 후 그는 도연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 상자 3개를 건네고는 돌아섰다. 그것은 그의 서툰 방식의 사과이자 새로운 가족을 인정하는 침묵의 허락이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렀다. 도연은 여전히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일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은서는 자신의 작은 꿈이었던 꽃집을 열었다. 향기로운 꽃들을 돌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안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새쌍둥이의 5번째 생일날이었다. 집은 아이들의 친구들과 풍선, 그리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도현은 최고급 정장 대신 아이들이 묻힌 케이크 크림 자국이 선명한 편안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그 얼룩마저 사랑스럽다는 듯 웃고 있었다. 잠시 후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되었다. 은서는 아이들과 함께 커다란 케이크 앞에 서서 촛불을 붙였다. 아이들의 얼굴이 촛불의 따스한 빛에 환하게 빛났다. 도현은 잠시 소란스러운 파티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문득 6년 전 공항에서의 그날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그의 길고 외로웠던 인생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평생 재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주식 포트폴리오와 부동산 목록으로만 이해하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진짜 재산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내의 미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소중한 그의 자산. 그는 조용히 아내와 아이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빈 후 촛불을 불어 끄려는 순간이었다. 그가 등 뒤에서 은서와 새 아이들을 커다란 팔로 한꺼번에 와락 끌어안았다. 아빠, 어머, 아이들의 환호성과 은서의 놀란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바로 그 순간 친구가 찍어준 사진기의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에는 촛불 아래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끌어안은 완벽한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영원한 가족 사진이었다.